그녀는 세계 최고 부자 상속녀였습니다. 수십억 달러 재산과 전용 제트기를 가진 여자였어요. 모두가 왕족이나 재벌과 결혼할 거라 믿었죠. 그러나 그녀는 한국인 수리공 남성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은 충격에 빠졌어요. 도대체 왜였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19세부터 25세까지 보그, 엘르, 하퍼스 바자 같은 세계적인 패션 매거진 표지를 장식했던 모델이었어요. 할리우드 셀럽들의 파티에 초대받는 것은 일상이었고 매년 매트 갈라에 참석하는 것도 당연했죠. 이 모든 화려함 뒤에는 1,000억 달러 규모의 블랙우드 제국이 있었고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화려한 드레스와 다이아몬드 뒤에 숨은 제 진짜 모습을.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공허함과 외로움을. 15세의 어머니를 잃고 냉정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진심 어린 관계가 얼마나 그리웠는지를. 그런 제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선택한 사람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MBA 유학 중에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에어컨 수리 아르바이트를 하던 30세 이준호였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죠. 어떻게 그토록 부유한 여자가 평범한, 아니 그보다 못한 경제적 상황에 있는 남자를 선택했는지. 오늘 저는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택에 고장난 에어컨으로 시작된 우리의 만남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한 사랑,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까지. 화려했던 과거와 소박하지만 충만한 현재 사이에서 제가 깨달은 진짜 부의 의미에 대해서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무언가 울림을 줄 수 있기를 바라요. 2022년 7월의 어느 무더운 오후였어요. 로스앤젤레스 비벌리힐스에 있는 저희 가족 저택에서 중요한 자선 행사를 앞두고 있었죠. 20여 명의 유력 인사들을 초대해 블랙우드 재단의 새로운 교육 지원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자리였어요. 행사 준비가 한창일 때 갑자기 중앙 냉방 시스템이 고장났어요. 화씨 섭씨 35도가 넘는 캘리포니아의 한여름, 냉방 없이는 행사 진행이 불가능했죠. 저희 집 관리인인 마이클이 서둘러 수리업체에 연락했고 2시간 안에 기사가 도착할 거라고 했어요. 수리기사가 왔습니다, 소피아님. 집사인 헨리가 제 방문을 노크했을 때 저는 막 드레스 피팅을 마치고 있었어요.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대리석 계단을 내려가며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을 전형적인 미국인 수리공의 모습을 상상했죠.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그곳에는 동양인 남성이 서 있었어요. 키는 180cm 정도, 단정한 검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고 작업복 위에 회사 로고가 새겨진 조끼를 입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콜센터로 냉방 시스템 점검 요청하셨죠? 엑셀 에어컨의 이준호라고 합니다. 그는 약간의 억양이 있는 영어로 말했어요. 네, 맞아요. 오늘 저녁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갑자기 에어컨이 작동을 멈췄어요. 빨리 고쳐주실 수 있나요? 저는 다소 냉랭하게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당시에 저는 평범한 서비스직 종사자를 그저 일을 처리해주는 사람 정도로만 여겼거든요. 시스템을 확인해 볼게요. 중앙 제어 장치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묘한 진중함이 있었어요. 저는 그를 지하실로 안내했고 그는 즉시 작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잠시 그의 작업을 지켜보다가 문득 다른 수리공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의 손놀림이 매우 정확했고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모습이 전문가처럼 보였거든요.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하셨나요? 저도 모르게 질문이 튀어나왔어요. 그는 잠시 작업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살짝 놀란 표정이었죠. 아니요, 경영학 전공이에요. 지금은 UCLA에서 MBA 과정 중이고요. 이건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예요. 한국에서 오셨나요? 저는 더 궁금해졌어요. 네, 3년 전에 왔어요. 서울대에서 학부를 마치고요. 그가 대답하며 다시 작업에 집중했어요. 이 시스템은 컨트롤 보드에 문제가 있네요. 교체해야 하는데 차에 부품이 있어요. 1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왜인지 그와 더 이야기하고 싶어졌어요.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그냥 자리를 떠났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말했어요. 그는 잠시 일을 멈추고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네, 쉽지는 않았죠. 하지만 꿈이 있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경우엔 가족을 위한 꿈이고요. 그 말에서 느껴진 진정성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제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에게 꿈이란 또 다른 요트를 사거나 새로운 휴양지를 찾는 정도였죠. 하지만 이준호에게서는 다른 무언가,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순수한 열정과 헌신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에어컨은 완벽하게 수리되었고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수리공으로 만난 그 한국 남성과의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도 계속 맴돌았답니다. 첫 만남 이후 2달이 흘렀어요. 저는 평소처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패션 화보 촬영, 재단 미팅, 사교 모임. 끊임없이 이어지는 일정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 문득문득 그 한국인 수리공의 진지한 눈빛이 생각났어요. 10월 초 할리우드 유명 프로듀서 된 모리슨의 저택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어요. 영화 개봉을 축하하는 자리였는데 평소처럼 화려한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맨해튼 칵테일을 마시며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와인 한 잔 더 드릴까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케이터링 스태프 유니폼을 입은 채 와인 트레이를 들고 있는 사람이 이준호였거든요. 그는 제가 누군지 바로 알아봤는지 살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블랙우드 저택에. 그가 말을 시작했어요. 에어컨 수리해 주셨던 분이죠? 제가 말을 이었어요. UCLA MBA. 이준호 씨 맞나요? 그의 눈이 커졌어요. 제가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던 모양이에요. 사실 저도 제가 왜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맞아요.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공손하게 대답했어요. 여기서도 아르바이트 하시는군요. 제가 말했어요. 네, 주말엔 주로 이런 파티 서빙 일을 해요. 시간당 페이가 괜찮거든요. 그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곧 다른 손님들께 음료를 서빙해야 해서. 물론이죠. 일하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밤 내내 저는 계속해서 그를 눈으로 쫓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 사이를 누비며 음료를 나르는 그의 모습이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빛나 보였죠.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핑계를 만들어 테라스로 나갔어요. 몇 분 후 예상대로 그가 음료 트레이를 들고 나타났고요. 바쁘실 텐데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잠시 주변을 살폈어요. 15분 정도 휴식 시간이 있어요. MBA 공부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저는 가장 무난한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재무관리 과목이 특히 힘들지만 졸업하면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 믿고 있어요. 그가 대답했어요. 한국에 가족이 있으신가요? 네, 어머니와 여동생이요.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역할을 하고 있죠. 그 말에 제 마음이 묘하게 움직였어요. 어쩌면 우리는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15세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에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그의 짧은 휴식 시간 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15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고 파티장 안의 화려함보다 테라스에서 나눈 그 대화가 훨씬 더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고요. 그 파티 이후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연락했어요. 케이터링 회사에 문의해서 그의 번호를 알아냈죠. 지금 생각하면 약간 무례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저 그와 다시 이야기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처음 문자를 보냈을 때 그는 매우 놀란 것 같았어요. 블랙우드 씨? 그의 답장이 왔어요. 소피아라고 불러주세요. 제가 답했어요. 우리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제안했죠.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이준호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분명 그도 우리 사이의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의식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결국 그는 동의했고 우리는 UCLA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솔직히 왜 저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신지 이해가 안 돼요. 첫 만남에서 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당신은 진짜예요. 제 주변 사람들과는 달라요. 그들은 항상 무언가를 바라고 접근하죠. 제 재산, 제 아버지의 영향력.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아요. 그는 미소 지었어요. 그런 것들을 바랄 만한 위치도 아니고 필요하지도 않으니까요. 저는 그저 제 목표를 향해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 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처음에는 한 주에 한 번, 그리고 점점 더 자주요. 언제나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용한 곳에서 만났죠. 제가 유명인이다 보니 파파라치의 시선을 피하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이준호와 함께한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된 순간들이었어요. 그와 함께 있을 때는 블랙우드 가의 상속녀가 아닌 그저 소피아로 존재할 수 있었죠. 우리는 서로의 어린 시절 이야기, 꿈, 두려움, 그리고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자신의 고향인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자란 이야기,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던 이야기, 그리고 미국 유학을 위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했던 경험들을 들려줬어요. 저는 사업가가 되어서 어머니와 여동생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의 꿈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반면 저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은 외로웠던 제 성장 과정, 항상 완벽할 것을 요구받던 압박감,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선택에 대한 갈망을 나눴어요. 사람들은 제가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한 번도 진정한 선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모델 일도 재단 활동도 심지어 만나는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이미 정해진 길이었죠. 이준호는 그저 들어주었어요. 판단하지 않고 조언 아래 들지도 않고 그저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화려한 배경도 부유한 가문도 아닌 에어컨을 고치러 왔던 평범한 한국 남자에게 말이죠. 하지만 그는 제가 만난 어떤 사람보다도 비범했어요. 그의 성실함,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거든요.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우리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특히 제 아버지가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2023년 2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이준호와 만난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우리는 산타모니카 해변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처음으로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죠. 마음이 너무 가벼워서 발걸음도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택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그 행복감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모습이었죠. 누군가가 그의 뜻을 거스를 때 짓는 표정. 소피아.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거웠어요. 자료 좀 봐. 그가 커피 테이블 위에 놓인 파일을 가리켰어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을 때 제 심장은 거의 멈출 것 같았어요. 그 안에는 이준호와 제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의 사진이 있었어요. 카페에서, 해변에서, 심지어 그의 작은 아파트 앞에서 포옹하는 모습까지. 설명해봐. 아버지의 말은 명령이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용기를 냈어요. 사랑해요, 아버지. 그를 사랑해요.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사랑? 내가 뭘 안다고 사랑을 말해? 넌 아직 어려. 그리고 그는 그저 내 돈을 노리는 기회주의자일 뿐이야. 아니에요. 이준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27살이에요.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라고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일어섰어요. 소피아, 넌 내 유일한 딸이자 블랙우드 가문의 상속녀야. 내가 만나는 사람은 그에 걸맞은 배경과 지위를 갖춰야 해. 그리고 그 한국 남자는 뭐지? 에어컨 수리공? 웨이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그는 MBA 학생이에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요. 조사해봤어. 그는 학자금 대출로 겨우 학교를 다니고 있고 어머니는 서울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더군. 여동생은 간신히 대학에 들어갔고 그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야. 제 분노가 치솟았어요. 그게 왜 중요한데요?
이준호는 제가 만난 어떤 사람보다 진실하고 정직해요. 그는 제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저 자체를 봐주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잠시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냉정하게 말했죠. 일주일을 줄게. 그 시간 동안 이 어리석은 관계를 끝내지 않으면 내가 직접 끝내겠어. 그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비자를 취소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아. 아니면 그의 가족이 서울에서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버지, 저는 경악했어요. 그러실 수 없어요. 내가 날 모르는 거야, 소피야. 난 우리 가문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 생각해봐.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그의 미래를 망치고 싶지 않을 거야. 아버지는 방을 나가며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참, 내 신탁 기금에 대해서도 생각해봐. 내가 내 뜻을 거스르면 그것도 잃게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한없이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준호를 포기한다면 제 마음은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고, 그를 선택한다면 그와 그의 가족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었어요. 게다가 저는 평생 부유한 환경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알지 못했어요. 다음 날 저는 이준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아버지의 협박 그리고 제 두려움까지. 그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고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소피아, 당신은 내가 만난 가장 놀라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만약 이별이 최선이라면. 아니요. 제가 그의 말을 끊었어요. 이게 최선이 아니에요. 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 주 내내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죠. 한편으로는 익숙한 안전과 특권적인 삶,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한 사랑과 불확실한 미래. 결국 저는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았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저는 아버지의 서재문을 두드렸어요.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들었어요. 결정했니? 그가 물었어요. 네.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어요. 저는 이준호를 선택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을 알고 있겠지. 알고 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제 신탁 기금, 회사 지분, 이 집에서의 제자리.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정말 그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 아버지의 음성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네, 있어요. 그리고 이건 그에 관한 것만이 아니에요. 저 자신에 관한 거예요. 처음으로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서류 한 장을 제게 밀었어요. 신탁 기금 포기각서였죠. 서명해. 제 손은 떨렸지만 주저없이 서명했어요. 다음으로 회사 지분 포기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 재산 상속권 포기서까지. 모든 것에 제 서명을 했어요. 이제 만족하셨어요? 제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서 분노, 실망, 그리고 잠시 슬픔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그의 말은 차가웠어요. 3일 안에 이 집에서 나가라. 그 말을 끝으로 아버지는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고 저는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은 온전히 제 것이 되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이준호에게 전화했어요. 모든 것을 정리했어. 이제 우리 함께 갈 수 있어. 정말이야? 그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소피아, 너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한 거야. 포기한 게 아니라 선택한 거야. 제가 대답했어요. 너와 함께하는 삶을 선택한 거지. 다음 날 이준호는 제가 머물 곳을 찾는 것을 도와줬어요. 그의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죠. 저는 몇 가지 게임 물품만 챙겼어요. 옷가지 몇 벌, 어머니의 사진, 그리고 제가 직접 번 모델 활동 수입으로 산 보석 몇 점. 신용카드는 모두 반납했고 개인 계좌에 있던 돈만 가지고 새 출발을 했어요. 뉴스가 퍼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블랙우드 상속녀,
무일푼 한국 남자와 도주 같은 선정적인 헤드라인이 연일 뉴스를 장식했죠. 파파라치들은 우리를 쫓아다녔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온갖 추측과 루머가 떠돌았어요. 가장 힘든 건 이준호가 받는 비난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골드디거라고 불렀고 제 재산을 노린 기회주의자라고 몰아붙였죠. 하지만 정작 그는 제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사실에 가장 괴로워했어요. 내가 이런 일을 바란 적은 없어. 어느 날 밤 그가 제게 말했어요. 당신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 삶은 행복하지 않았어. 제가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 작은 아파트에서 너와 함께하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그것은 진심이었어요. 비록 물질적으로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얻었거든요. 자유, 진정한 사랑, 그리고 제 삶에 대한 주도권.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갈 계획을 세웠어요. 이준호가 MBA를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하자고요. 미국에서는 제 이름과 과거 때문에 평범한 삶을 살기 어려웠거든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이준호는 제게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해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3개월 후 우리는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화려한 장식도 비싼 드레스도 수백 명의 하객도 없었지만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2023년 9월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이준호가 MBA를 마치고 학위를 받은 후였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한국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거든요. 언어도 문화도 음식도 모두 낯설었죠. 공항에는 이준호의 어머니 박미영 씨와 여동생 이서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특히 미영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씀하셨는데 이준호가 번역해 주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우리 아들이 천사를 데려왔구나라고 하셨어요.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제가 천사라니요. 미디어에서는 저를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랑을 택한 상속녀로 묘사했지만 사실 저는 그저 행복을 찾아가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어요. 우리는 서울 외곽의 아파트로 향했어요. 미영 어머니와 서연이 살고 있는 곳이었죠. 그들은 우리를 위해 방 하나를 준비해 두었어요. 비록 제가 살던 비벌리힐스 저택의 욕실보다도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첫 몇 주는 정말 어려웠어요. 언어 장벽이 가장 큰 문제였죠. 비록 제가 몇 개월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지만 실제 대화는 훨씬 빠르고 복잡했어요. 거리의 표지판, 메뉴판, 심지어 세탁기 버튼조차 해독하기 어려웠죠. 문화적 차이도 컸어요. 미국에서는 제가 항상 독립적으로 행동했지만 한국에서는 가족 문화가 더 밀접했어요. 식사 시간, 집안일, 심지어 개인 공간의 개념까지도 달랐죠. 어느 날 저는 부엌에서 미영 어머니가 김치찌개를 만드시는 걸 돕고 있었어요. 제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했죠. 어머니, 맛있어요. 김치찌개, 제가 더듬더듬 말했어요. 미영 어머니는 웃으시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하셨죠. 소피야, 좋은 며느리.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비록 완벽한 대화는 아니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새로운 가족에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준호는 서울의 한 투자회사에 취업했어요. MBA 학위와 영어 실력 덕분에 좋은 기회를 얻었죠. 저는 처음에는 집에서 한국어를 더 공부했어요. 그리고 몇 개월 후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학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생활은 소박했어요. 작은 원룸 아파트를 임대해 살았고 주말에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거나 서울의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죠. 때로는 대중교통 요금이나 식비가 부담될 때도 있었어요. 이전의 제 생활과는 천지 차이였죠. 하지만 저는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화려한 파티나 명품 옷, 고급 레스토랑 같은 것들이 없어도 매일 아침 이준호와 함께 일어나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가장 어려웠던 순간은 아마도 첫 추석이었을 거예요. 한국의 명절은 제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죠. 음식 준비부터 차례 지내기, 친척들과의 만남까지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게다가 친척들 중 일부는 제가 미국에서 온 금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죠. 어느 이모님은 이준호에게 한국어로 물으셨어요. 얘가 정말 그 유명한 부자 딸이니? 왜 이렇게 평범하게 생겼어? 이준호가 당황해서 번역을 망설이자 저는 웃으며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이준호의 아내예요. 그 대답에 모두가 놀라워했고 곧 분위기가 풀어졌어요. 저녁이 끝날 무렵에는 이모님들이 저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한국에서의 첫 해는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동시에 배움과 성장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점점 한국어에 능숙해졌고 한국 문화에 적응해 갔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한국에서 2년이 지났을 무렵 어느 날 저는 서울 시내의 영어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거실에는 이준호와 미영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들 앞에는 제 아버지 로버트 블랙우드가 있었어요. 아버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일어섰어요. 2년 전보다 더 늙어 보였지만 여전히 그 위엄은 그대로였어요. 소피야. 어떻게 여기에? 제가 물었어요. 너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이준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차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잠시 산책하러 나가볼게요. 두 분이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이준호와 미영 어머니가 나가자 저와 아버지는 마주 앉았어요. 왜 오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었어. 솔직히 말하면 내가 곧 돌아올 거라 생각했었어. 내가 이런 평범한 삶을 견딜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지. 하지만 2년이 지났는데도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평범한 삶이 제게는 행복해요. 아버지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우리의 작은 아파트는 겨우 18평 정도였고 가구도 대부분 중고였어요. 벽에는 이준호와 제가 여행 다녀온 사진들과 한국어 공부 노트가 붙어 있었죠. 내 남편. 그는 어떤 사람이니? 아버지가 물었어요. 제가 만난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제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그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회사에 가고 밤에는 종종 초과 근무를 해요. 그의 팀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주말에는 항상 어머니를 돕고 여동생의 대학 학비도 보태고 있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리고 너는 정말 행복하니? 네. 제가 미소 지었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그렇구나. 아버지의 눈에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감정이 스쳤어요. 그리움, 그리고 어쩌면 후회.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한 말. 사과하고 싶구나. 아버지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로버트 블랙우드가 누군가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화가 나서 한 말이었어. 하지만 내가 여전히 내 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회사 일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잘 되고 있어. 하지만 내가 없으니. 집이 너무 조용하구나. 그날 저녁 이준호와 그의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분위기가 풀어졌어요. 특히 미영 어머니의 따뜻함이 큰 역할을 했죠. 아버지는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 것이었지만 용감하게 도전했고 심지어 매운 김치까지 맛있게 드셨어요. 식사 후 아버지는 이준호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두 사람 모두 대화 후에 더 편안해 보였답니다. 이제 저희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준호는 작년에 승진하여 투자회사의 팀장이 되었고 저는 국제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소박하지만 매일이 감사함으로 가득해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어요. 그는 1년에 몇 번씩 한국을 방문하고 저희도 가끔 미국에 가서 그를 만나고 있죠. 비록 제 상속권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이미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해요. 저는 포기한 게 아니라 더 값진 것을 선택한 거예요. 돈과 명예, 특권 대신에 진정한 사랑, 가족, 그리고 제 자신을 선택한 거죠. 2년 전 한 잡지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해 왔을 때 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에 있는 숫자가 아니라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마음속에 있어요. 인생의 역설이죠. 저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여성 중 한 명이었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그 모든 것을 뒤로해야 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 용기 있는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충만한 삶을 알지 못했을 테니까요. 올해 초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제가 임신을 했거든요. 곧 우리 가족은 셋이 될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한국과 미국 문화 모두를 가르치려고 해요. 두 나라의 언어, 음식, 가치관 모두 소중한 유산이니까요. 또 하나 기쁜 소식은 이준호의 사업이에요. 그는 자신의 투자 회사를 시작했어요. 아직 작은 회사지만 그의 성실함과 지혜라면 분명 성공할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서연이 대학 졸업식이 있었어요. 가족 모두가 자랑스러워했죠. 삶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제가 서울의 아파트에서 한국인 남편과 함께 살며 아이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행복할 거라고도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단순한 로맨스 이야기로 들렸을 수도 있고 또는 무모한 선택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 이것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었어요. 부와 권력, 명성. 이런 것들은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지만 그것만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떳떳할 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언젠가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거예요. 안전하고 익숙한 길과 불확실하지만 가슴이 이끄는 길 사이에서요. 그때 부디 용기를 내어 여러분의 마음이 이끄는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후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후회는 평생 여러분을 따라다닐 테니까요. 저는 오늘도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했던 상속녀가 어떻게 이렇게 소박한 삶에 행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답을 알아요.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니까요. 의상 소피아 블랙우드 아니. 이소피아였습니다.